사람은 평생 몇 번이나 모든 걸 잃는 기분을 겪을까요? 이 질문은 조용한 새벽녘, 할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한밤중 라디오 프로그램의 도입 멘트였다. 그리고 그날 밤 많은 청취자들처럼 나 역시 귀를 기울였다. 바로 그때 진행자가 소개한 오늘의 이야기 제목이 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오늘 밤 저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부부의 일이입니다. 1970년대 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짙게 남아있던 대한민국. 경상북도 안동의 한 농촌 마을에서 자란 박태수는 경북 사범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그러나 학업의 꿈보다 더 큰 부름이 있었다. 바로 조국이었다. 학우들과 함께 자원입다해서를 제출한 그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책과 펜을 내려놓고 총을 들었다.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키겠다는 그 굳은 결심은 어린 그의 눈에도 단호히 빛나고 있었다. 훈련소에서의 고된 나날, 전방 철책에 살을 내는 바람, 전우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던 공포. 그런 시간들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매일 밤 이불 속에서 부모님과 고향 마을을 그리며 눈물 짓던 그였지만 입술은 한 번도 떨지 않았다. 몇 년 후, 조국은 드디어 평화를 되찾았고 태수는 무사히 제대를 했다. 다시 학교로 돌아온 그는 묵묵히 학업에 매진했고 졸업과 동시에 안동에 있는 고등학교의 국어교사로 발령을 받았다. 그렇게 평온한 삶이 시작됐다. 마을에서 소문난 차분하고 인자한 청년 교사로 불리던 그에게 어느 날 봄날 예쁜 한 여인이 다가왔다. 이름은 김은영, 동네 보건소 간호사로 그의 수업을 참관하러 온 보건교육 담당이었다. 첫 만남에서부터 둘은 서로의 마음을 느꼈고 서툴고 어색한 데이트 끝에 결국 부부가 되었다. 두 아들이 태어났고 마당에는 항상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비록 넉넉하진 않았지만 소박한 행복이 그들의 집에 머물렀다. 밤이면 태수는 작은 라디오를 틀고 은영은 국밥을 데워오며 당신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라고 웃었다. 하지만 인생이란 언제나 평탄치 않은 법이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던 태수는 대문 앞에서 웬 남자가 서성이는 걸 보았다. 초췌하고 초점 없는 눈빛, 말라붙은 입술, 뭔가 이상했다. 당신이 박태수 씨입니까? 네. 그런데요, 당신 내 아이를 데려갔잖아? 내 아이야. 돌려줘. 말을 마친 그 남자는 충격에 찬 표정으로 손을 벌벌 떨었다. 그 말이 귀에 꽂히자 태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 아이? 무슨 말이지? 그 뒤로 서 있는 은영은 두 손을 꼭 쥐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해예요. 그분은 방금 가족을 교통사고로 잃은 분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신 거예요. 저희랑은 아무 관계 없어요. 태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교사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태도는 잃지 않았다. 여기까지 오신 건 알겠지만 우리 가족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돌아가세요. 남자는 멍한 얼굴로 돌아섰지만 그 눈빛은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눈빛이 달랐다. 흔들림이 아닌 확신이 있었다. 난 이 아이들의 친부야.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 결과도 있지 않아. 태수는 처음으로 흔들렸다.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 그 한마디는 태수의 가슴을 칼로 찌르듯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두 눈이 충혈되었고 이마에 핏줄이 붉어졌다. 두 주먹을 꽉 쥔 채 그는 숨을 내뱉었다. 그 말 증거 있어요.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마세요. 당신 말이 맞다면 증거를 가져와요. 저희요 님도 가져와요?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 남자는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문을 나섰다. 돌아서기 직전 한마디를 던졌다. 그날이 오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날 밤 태수는 온몸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으로 잠에 들지 못했다. 은영은 애써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그조차 태수의 의심을 더 자극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내 눈은 왜 흔들릴까? 정말 내가 친부가 아니라면 이틀 후 그는 조용히 병원으로 향했다. 안동군 보건소, 병원, 그리고 결국 경북 대병원까지 그는 몰래 전객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렸다. 손에 땀이 차도록
마음속에선 수백 번 스스로를 부정했다. 나는 멀쩡하다. 저 남자가 틀렸다. 점벨렀다. 우리 애들은 내 아이야. 그러나 진단 결과는 냉정했다. 완전 무정자증. 의학적 사유는 오래전 군 복무 시절 노출된 고엽제의 후유증. 그는 아무 말 없이 병원을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쳐도 온몸은 뜨거웠다. 세 군데 병원이 다 틀렸을 리 없어. 그렇다면 그 남자의 말이 진짜? 태수는 귀가 후 아무 말 없이 진단서를 책상 위에 던졌다. 그 파르르 떨리는 손과 핏발선 눈빛의 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두 애? 대체 누구 아이야? 은영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목이 메인 듯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다 겨우 고개를 들었다. 오빠, 제발, 제 말 좀 들어줘요. 저도 너무 괴로웠어요. 전혀 은영은 진실을 고백했다. 결혼 3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자 시댁과 친정의 눈치를 보며 병원을 찾았다. 거기서 만난 산부인과 과장, 백정우라는 남자는 치료를 핑계로 그녀를 유린했다. 약이 필요하다며 야간 당직 좀 해야게. 그녀를 노출했고 은영은 그의 달콤한 말과 강압 사이에서 정신을 잃었다. 그날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단지 빨리 임신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는데 눈물에 젖은 목소리는 마치 자책으로 가득 찬 용서를 비는 아이의 탄식 같았다. 두 번째 아이도 그 사람을 피하려 했어요. 하지만 협박과 회유에 무너져 저렇대요.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태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다. 밤 공기는 칼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은 더 싸늘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생애 처음으로 술을 입에 댔다. 마을 주점에 앉아 소주를 들이켰지만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았다. 머릿속엔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맴돌았다. 나는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아니란 말인가. 다음 날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조용히 은영에게 말했다. 오늘 오전 시간 좀 내줘요. 그리고 그 인간도 불러요. 둘이랑 얘기 좀 해야겠어요. 은영은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엔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섞여 있었다. 백정구는 마당에 들어설 때부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태수는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고 단단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맞았다. 그는 조용히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이혼 서류였다. 이미 본인의 서명이 들어가 있었다. 은영 씨, 사인해요. 그리고 당신, 백정우 씨. 그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오늘부터 당신에게 아내와 두 아이를 맡깁니다. 대신 약속하세요. 책임지겠다고. 백정부는 눈을 껌뻑이다가 무릎을 꿇었다. 박 선생님, 당신은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은 성자예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죽어도 후회하지 않게.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던 그날. 태수는 묵묵히 자전거를 끌고 마을을 떠났다. 산 너머 해가 질 무렵 그는 법원에 도착해 이혼 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했다. 손에 쥐고 있던 서류가 너무 가벼워 도리어 마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종이 한 장으로 한 가정을 접는다는 것이 왜 이리 허망하고 쓰라린 걸까? 그는 이어서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로 향했다. 교무실에 조용히 들어선 태수는 교장 선생님 앞에 사직서를 내밀었다. 저는 더 이상 교단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정이니 이해해 주십시오. 교장은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집은 적막했다. 은영도 아이들도 떠난 공간. 아궁이의 불은 꺼지고 부엌에는 찬밥 한 그릇이 남아있었다. 태수는 그 밥을 드지도 않은 채 천천히 씹으며 마치 인생의 쓴맛을 곱씹듯 조용히 삼켰다. 그리고 그 밤 그는 결국 결심했다. 떠나자. 며칠 후 그는 조용히 짐을 챙겼다. 낡은 배낭에 몇 벌 옷과 상비약, 작은 라디오 하나, 그게 전부였다. 자전거를 끌고 마을을 빠져나온 그는 걷듯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논밭이 펼쳐진 들판, 풀냄새가 짙게 밴 길.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무작정 남쪽으로 향했다.
안동에서 대구를 지나 진주를 거쳐 그러다 한적한 바닷가 마을 경남 남해군 창선면에서 자그마한 간판 하나를 보았다. 창선 보건소, 한센병 치료소 근처 선착장 운영자 모집. 한센병, 옛날엔 문둥병이라 불렸던 병. 세상 모든 이들의 외면을 받는 병. 하지만 태수는 이상하게 그 간판 앞에서 발이 멈췄다. 간판을 한참 바라보던 그는 보건소로 들어가 담담히 말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선착장 1. 직원들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고 한참을 망설이다 마을 이장에게 안내했다. 마을 이장은 물끄러미 태수를 바라보다 낮게 말했다. 그 병자들, 사람들도 안 쳐다보려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태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외면받을 만큼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후 태수는 창선리의 작은 나룻배 사공이 되었다. 매일 아침 그는 마을 장터에서 한센병 요양소까지 식료품과 약품을 나르며 지냈다. 병원 사람들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그가 말없이 배를 저어주고 미소로 인사하는 날들이 반복되자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밤에는 달빛을 길잡이 삼아 요양소 환자들이 바다 건너 마을 어귀로 외출할 수 있도록 조용히 배를 띄워줬다. 대부분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낮은 목소리로 고마움을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희 같은 사람을 사람처럼 대해 주셔서. 그 말에 태수는 늘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다. 나도 그랬지. 나도 사람 대접 못 받았던 그날을 난 잊지 않았어. 그날 밤 달빛은 유난히 밝았다. 바다 위로 은빛 비단을 깔아놓은 듯 반짝였고 잔잔한 파도 소리와 함께 요양소 담벼락 너머에서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낡은 노래가 조용히 퍼졌다. 태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자그마한 집 마당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는 문득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대문 앞 5월의 안개 사이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누구십니까? 그림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제야 흐릿한 목소리가 흐릿한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 혹시 나룻바에 좀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늦은 시간인 거 아는데 그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어딘가 절박하고 애절한 울림이 있었다. 태수가 가까이 다가가자 흐릿한 빛 아래 한 여인이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여인은 말라 있었고 얼굴은 피곤에 찌들어 있었으며 손은 아기의 천을 놓치지 않기 위해 꽉 움켜쥐고 있었다. 옷은 낡았고 신발은 젖어 있었으며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지만 두 눈에는 무언가를 향한 필사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시간에 아이까지 데리고 어딜 가시려는 겁니까? 요양소로요. 가족도 갈 데도 없어요. 제발 여기서라도 받아주면 좋겠어요. 태수는 그녀를 말없이 집 안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기절하듯 침대에 쓰러졌고 아이는 여전히 얌전히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그녀에게 죽 한 그릇을 내밀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이름은 윤정이입니다. 윤정이입니다. 아이는 태윤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자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농업기술사를 꿈꾸며 자란 여학생이었고 졸업 후 시골에서 식물연구소에 취직했다. 성실히 일하던 어느 날 같은 지역 수산과 공무원이었던 남성과 연애를 하게 됐고 결국 결혼까지 이어졌다. 그 사람 정말 다정했어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고 제가 병에 걸리기 전까진 정희는 임신 중 이상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한센병 판나정을 받았다. 남편은 처음에 말을 잃더니 이내 완전히 변해버렸다. 그날 밤 그는 아이를 제 품에서 빼서 바닥에 내려놓고는 저를 밀쳤어요. 그리고는 말했죠. 이혼하자. 그리고 이 아이는 네가 데리고 떠나. 우리 집안엔 너 같은 사람 들이지 마라. 그 사람 말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내가 오면 우리 집 때문에 석회치를 해버리겠다. 태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받은 배신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짊어진 그녀를 바라봤다. 단지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사랑도, 가정도, 미래도 송두리째 잃은 여인. 하지만 그 눈빛은 꺾이지 않았다.
그날 밤 정희는 바닥에 누워 아이를 꼭 안고 잤고 태수는 거실의 흔들의자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이 아이, 이 여인, 어디로 흘러가야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며칠 후 태수는 그녀를 데리고 직접 요양소를 찾았다. 의사와 상담 후 그녀는 입원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정희는 아이에 대해 간절하게 물었다. 태윤이는 여기에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제발 아이만은 멀리 보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태수는 깊은 고민 끝에 결심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있어요.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신 아이가 완전히 건강하다는 걸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께 부탁드리죠. 그날 오후 태수는 정희와 함께 아이를 안고 다시 시내 병원으로 향했다. 모든 검사 끝에 의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이, 건강합니다. 감염도 없고 아주 튼튼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희는 병원 복도 한복판에서 무너져 내렸다. 흐느낌과 함께 아이를 품에 안고 반복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우리 애 살 수 있겠구나. 며칠 후 태수는 아이를 부산 금정구에 사는 자신의 전우 이만호 씨에게 데려갔다. 만호는 전쟁터에서 생사를 함께 넘긴 이였고 어이가 없는 부부와의 업치다. 그는 말없이 아이를 품에 안고 눈가를 훔쳤다. 태수야, 이 아이 내 목숨 다해 지킬게. 너는 참된 사내다. 그날 밤 정희는 요양소 병동의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람결 따라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허공을 맴도는 듯했다. 아들아,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란다. 엄마는 널 살리려 한 거야. 세월이 흐르고 치료가 끝난 정희는 비로소 요양소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 머리카락은 다시 길었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지만 다리는 여전히 후유증으로 약간 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퇴원 당일 바닷가 선착장에서 태수가 노를 젓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배에 올랐고 태수는 익숙한 말투로 물었다. 절뚝거려도 괜찮아요. 내가 손잡아 줄게. 그게 사람 사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정희는 잠시 말을 잊었고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삶은 그날부터 조금씩 얽히기 시작했다. 정희는 이후 태수와 함께 살아가며 배를 타고 밭을 일구고 닭과 오리를 돌보는 일을 도왔다. 둘은 서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의 아픔을 덜어주는 존재가 되었다. 태수는 어느새 그녀의 웃음에서 위안을 얻었고 정희는 그의 침묵 속 따뜻함에 기대어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조용히 물었다. 태윤이 잘 지내고 있겠죠? 태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곧 만나게 될 거예요. 그날이 정말 왔다. 6년 만에 태윤이는 다시 정혜의 품에 안겼다. 만호 부부는 자식을 친자식처럼 키웠지만 정희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 말 없이 데려왔다. 다시 품에 안긴 아이는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이내 정혜의 따스한 품을 기억해낸 듯 그녀의 목을 꼭 끌어안았다. 엄마, 진짜 엄마야. 정희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다. 엄마가 매일매일 너 생각했어. 시간은 더 흘러. 바닷가 작은 집에서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 태수는 다시 아이를 웃게 했고 정희는 집안을 가꾸며 잊고 지냈던 평범한 삶이라는 걸 배워갔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둘은 아이가 잠든 후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바닷바람이 솔솔 불어왔고 달빛은 조용히 그들의 어깨를 덮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태수 씨, 아니, 오빠, 나 이제 말해도 돼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나 당신 좋아해요. 오랫동안 말 못했어요. 내가 뭐라 감히 생각했지만 이젠 말할래요. 태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요. 오래전부터 말 못했을 뿐이에요. 그 밤 바다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처럼 엉켜 흘러갔다. 10여 년이 흘렀다. 창선리의 바닷가는 여전히 잔잔했다. 새벽이면 갈매기 울음이 퍼지고 정의 아이들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웠다. 마을에선 이제 누구나 그 집을 안다 해풍에 씻긴 듯 단정한 기와집 한 채. 마당엔 오래된 라디오가 여전히 클래식 음악을 틀고
옆 텃밭엔 풋고추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박태수, 윤정희, 그리고 장성한 소년 박태우는 더 이상 특별한 사연이 있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고 따뜻한 우리 이웃이었다. 그해 가을, 태우는 전남대 의대에 합격했다. 요양소에서 받은 상처와 기억들이 그의 꿈이 되었다. 어릴 적 엄마를 병으로 잃을 뻔했던 기억, 아빠처럼 조용하지만 깊은 사람들의 손길에 기대어 자란 시간들은 그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이끌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술잔을 나눴다. 막걸리와 도토리묵, 고소한 김치전이 테이블을 채웠고 바람은 창밖에서 조용히 박수쳤다. 엄마, 아빠, 나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 이제부터는 제가 지킬게요. 우리 가족. 정희는 눈물을 감추려 했지만 이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태수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품은 처음 품에 안은 아이처럼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 작은 송별 잔치가 열렸다. 태유는 배낭을 메고 다시 도시로 향했지만 그는 자신이 어떤 뿌리를 가진 사람인지 단단히 새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창선리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태수와 정희는 마을 공동체와 함께 작은 희망의 병원을 열었다. 버려졌던 옛 보건소를 리모델링해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공간으로 바꿨다. 그곳엔 따뜻한 차, 누군가 들어와 쉴 수 있는 의자, 그리고 벽 한편에는 이런 문구가 걸려 있었다. 사람은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 때 진짜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태수는 이제 매일 새벽 마당을 쓸고 고추를 따며 하루를 연다. 정희는 아이들에게 뜨거운 미역국을 끓이고 약초를 말린다. 해질 무렵이면 둘은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낡은 라디오를 틀고 고요한 바다를 바라본다. 라디오에서는 누군가의 사연이 흘러나온다. 외로운 노년의 이야기, 가족에게 버림받은 할머니의 사연, 그리고 오랜 세월 지나 마침내 서로를 다시 알아본 부부의 편지. 정희는 태수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속삭인다. 당신과 나의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겠죠. 태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이미 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낸 것만으로도 어느 저녁 창선리의 바닷가를 걷던 태수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그 풍경 속에서 그는 자신이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봤다. 상처와 배신, 눈물과 인내, 그리고 결국 사랑. 삶은 그에게 많은 것을 빼앗았지만 더 깊고 진한 사랑으로 채워주었다. 옆에 있는 정희, 그리고 멀리서 공부하는 태윤이까지 지금 이 순간 그는 누구보다도 풍요로웠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히 흘러가지 않는다. 어느 날 낯선 편지 한 통이 도착하고 태수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과연 그의 선택은 무엇일까?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의리와 용서, 그리고 두 번째 기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상처가 삶에 깊이 남지만 그 안에서 꽃피는 연대와 치유는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버려진 이들이 다시 손을 잡고 더 조매화제기 서로를 통해 살아갈 이유를 찾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진짜 부부의 의리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2부에서는 어떤 운명이 이 가족을 다시 흔들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언제나 해보실까요? 어머나의 팁 하이라이트 다음 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